안녕하세요. 다산에드 전병칠 원장입니다. 2020년도 2회 전기기능사 필기 기출문제 중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들을 모아서 여러분들께 60개로 간추려서 CBT 기출문제로 만들었습니다. 자, 이 영상 보시면서 최근 문제의 흐름이 이런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시면은 이 이후에 시험 치시는데 너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제가 조금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문제는 정말 저희 다산에듀에서 어렵게 복원한 저작물이므로 저희가 이 해당되는 내용 파일은 여러분들께서 다산에듀 홈페이지 그리고 번개 배송 그리고 전기기능사 필기 메뉴에 오시게 되면은 이메일로 쉽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주문하시게 되면은 한 15초 안에 1분 안에 여러분들께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필요한 분들은 다운 받으셔서 인쇄해서 쓰시거나 컴퓨터로 보시거나 태블릿 PC로 보시거나 하여간 여러 번 인쇄해서 편안하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기출문제가 어떠한 경향인지, 문제는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지 저와 함께 2020년도 2회 전기기능사 CBT 필기 보고 문제를 풀어보면서 그 흐름을 같이 파악해 보겠습니다. 1번, 다음 중 대전현상의 종류를 잘못 설명한 것은 무엇이냐? 자, 대전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기적 극성을 띠는 현상이 바로 대전현상이 되겠죠. 자,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는 것 중에서 자, 1번은 마찰대전, 두 물체를 비벼서 발생한다. 2번은 박리대전, 우리가 비닐 포장지를 떼어낼 때, 그러니까 만약에 큰 텔레비전 같은 거, 모니터 같은 걸 새로 샀을 때 비닐 포장지 떼어내게 되면 정전기가 생기게 되는데 바로 그러한 현상을 우리가 박리대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세 번째 유동대전이라고 하는 거는 액체류가 유동할 때 생기게 되는데 마지막 네 번째 접촉대전에서 해설이 잘못된 것 같아요. 설명이. 지금 서로 같은 물체가 접촉하였을 때 발생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접촉대전은 서로 다른 물체가 접촉하였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1번의 답은 4번이 됩니다. 2번, 어드미턴스의 실수 부분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 어드미턴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임피던스의 역수를 우리가 어드미턴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어드미턴스를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 3 플러스 J4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도 있게 되는데요. 자, 이 앞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실수 부분이라고 하고요. 이 뒤에 나와 있는 것을 허수 부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실수 부분은 G, 컨덕턴스라고 하고요. 허수 부분은 B, 서셉턴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이 문제에서 즉 어드미턴스의 실수 부분은 무엇인가 라고 하니까 자, 이 답은 바로 컨덕턴스다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겠죠. 답은 2번이 됩니다. 3번, 그림과 같이 R1, R2, R3의 저항 3개가 직병렬 접속되어 있을 때 합성 저항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직병렬 혼합 형태를 여기서 나타내고 있는데 자, 그림에서는 이렇게 직병렬로 혼합되어 있는 것이 R1 그리고 R2 그 다음에 여기가 R3 이렇게 될 수가 있죠. 자, 편의상 저는 R1, R2가 같이 있는 거를 A라고 하고 R3를 이렇게 B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합성 저항은 어떻게 됩니까? 두 개 합분의 곱이니까 A 플러스 B 분의 A 곱하기 B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때 A 플러스 B니까 위에 합성 저항 더하게 되면은 R1 플러스 R2 플러스 R3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A 곱하기 B니까 R1 플러스 R2 곱한 것에다가 R3를 이렇게 더한 것에다가 R3를 곱하게 되면 되죠. 따라서 이런 형태가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이 전체 직병렬 혼합 형태의 전체 합성 저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답은 몇 번? 1번이 되겠죠. 4번, 다음 중 비선형 소자는 무엇인가 물어봅시다. 선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직선 형태를 선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이렇게 그래프가 있는데 자, 여기가 전압과 전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전압과 전류는 전압이 클수록 전류도 더 커지게 되죠. 만약에 저항이 있을 때는 이렇게 두 개가 비율로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거는 비례, 어떤 거는 반비례인데 이렇게 직선 형태로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선형이다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러한 선형 소자가 있고 비선형 소자가 있는데 1, 2, 3 저항
인덕터, 커패시터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우리가 선형 소자라고 부르게 되고요. 마지막 4번 여기서 진공관이라고 하게 되는데 요즘에는 이제 진공관이라고도 나올 수 있고 TR 즉 트랜지스터라고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모두 비선형 소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됩니다. 5번 1A/h는 몇 쿨롱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1A/h는 몇 쿨롱인가? 우리가 1A/h라고 하는 것은 1A 곱하기 1시간이 되죠. 자, 이것은 1A 곱하기 3600초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따라서 1A/h라고 하는 것은 3600A/s가 되는 것이고 3600A/s가 바로 쿨롱이랑 똑같은 단위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거는 3600 쿨롱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답은 그래서 3번이 됩니다. 6번. 어느 가정집에서 220V, 60W 전등 10개를 20시간 사용했을 때 전력량은 몇 kWh냐라고 물어봤어요. 자, 뭐라고 물어봤다고요? kWh가 얼마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은 kW 곱하기 h가 얼마냐라고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사용한 전등이 60W짜리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몇 시간? 10개를 20시간 사용했다고 해요. 그러면은 60 곱하기 10 하면 600 곱하기 20 하게 되면은 12,000이 되겠네요. 그렇죠? 12,000 하게 되면은 12kWh가 되겠네요. 따라서 답은 2번으로 볼 수 있죠. 모두 다 곱하게 되면은 이 답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7번. 220V 60W 전구 2개를 전원의 직렬과 병렬로 연결했을 때 어느 것이 더 밝은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아니, 전구를 직렬로 연결했을 때와 그 다음에 병렬로 연결했을 때 중에서 어떤 것이 더 밝은지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직렬로 연결했을 때와 그 다음에 전구를 병렬로 연결했을 때 당연히 어느 것이 더 밝을까요? 우리 집에 있는 거는 다 병렬 결선이죠. 당연히 병렬 결선이 전압이 똑같이 걸리기 때문에 더 밝게 되는 것입니다. 직렬로 하게 되면은 이 전압이 어떻게 돼요? 반으로 줄기 때문에 전력은 4분의 1이 되거든요. 왜? P는 어떻게 됩니까? R분의 V 제곱 공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답은 병렬로 연결했을 때 더 밝다. 2번이 됩니다. 8번. 줄의 법칙에서 발생하는 열량의 계산식이 옳은 것은 어떤 것인지 물어봅니다. 자, 8번 보시게 되면은 줄의 법칙에서 발열량 H는 이렇게 되죠. 0.24 그 다음에 I제곱에 RT 칼로리로 계산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은 이 0.24 한 다음에 I제곱 RT가 바로 P 곱하기 T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0.24 I제곱 RT로 나올 수 있는데 자, 1, 2, 3, 4를 보게 되면 이거 여러분 만약에 빨리 답 고르라고 하게 되면은 아마 2번 고를 수도 있어요. 근데 2번은 0.024잖아요. 자세하게 보면요. 따라서 답을 지금 0.24 I제곱 RT랑 똑같은 거는 답이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건 일부러 이 I제곱과 R의 순서를 바꿈으로써 여러분들에게 혼란을 유도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시험장에서 그래서 빨리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혹시 잘 알수록 하나씩 보는, 자세하게 보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한 문제당 1분의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꼭 이런 문제 침착하게 푸셔야 쉽게 정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답은 1번이죠. 9번. 공기 중에서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쿨롱과 8 곱하기 10 마이너스 6승 쿨롱의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정전력이 7.2 뉴턴일 때 전하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한 개가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라고 했고요. 자, 또 하나는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라고 했습니다.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정전력인데 공기 중이라고 하게 되죠. 그러니까 쿨롱의 법칙 계산하게 되면은 힘 F는 9 곱하기 10의 9승 곱하기 R 제곱분의 Q1, Q2 자, 여기서 씩 나가오게 되면은 9 곱하기 10의 9승 곱하기 R 제곱 거리가 얼마예요? 거리를 물어보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힘이 7.2가 된다고 하고요. 자, 여기 R 제곱분의 Q1, Q2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곱하기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자, 계산하면은 여기 어떤 숫자를 넣었을 때 딱 7.2가 나올까요? 1, 2, 3, 4 있는 거 하나씩 집어넣으면 되겠죠. 1을 넣어보고 2 넣어보고 0.1 넣어보고 0.2 넣어보고 자, 이때 7.2가 나오는 거를 답을 고르시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계산기 수정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공식 한번 넣은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넣어보게 되면 답이 딱 나오는 게 있을 거예요.
답은 몇 번? 4번이 답이 될 것입니다. 0.2. 10번. Q1으로 대전된 용량 C1의 콘덴서에 자, 용량 C2를 병렬 연결할 경우 C2가 분배받는 전기량이 어떻게 되는가? 자, 이거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거 그림으로 설명하게 되면 일단 어떻게 되냐면은 자, 여기 콘덴서 하나가 딱 있습니다. 이 콘덴서 하나가 이름이 C1이고요. 일단 전기가 충전됐어요. 그때 이 전기량이 Q1이라고 합니다. 자, 이때 다시 콘덴서 하나를 여기다가 연결했다는 거예요. 얘 이름이 C2인데요. 자, 여기에 충전되는 전기량이 Q2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때 이 Q2가 얼마냐 이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Q2가 얼마냐라고 하게 되면은 마치 여기 있는 것이 직렬로 연결된 것 같으니까 C1 플러스 C2분의 자기 게 아니라 남의 거 C2 곱하기 전체 전기량 Q1을 곱해주게 됩니다. 자, 이 공식 한번 여러분 그냥 느낌만 아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거를 전개하려면 되게 길어요. 원래대로 유도하려면 11번. 그래서 답은 4번이죠. 11번. 진공 중에 두 자극 M1, M2를 R미터의 거리에 놓았을 때 작용하는 힘 F의 식으로서 옳은 것은 무엇인가 물어봅니다. 자, 쿨롱의 법칙 또 한 번 나오게 됐는데 이번에는 그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게 아니라 자하 사이에 작용하는 거죠. 원래 힘 F는 이렇게 되죠. 자극에서는 4 파이 뮤 분의 1, 뮤제로분의 1 곱하기 R 제곱분의 M1, M2가 되는데 여기서 지금 요 값이 얼마라고 했냐면 이 값이 K 값이라고 우리가 딱 상수로 놨어요. 그러면은 자 이거는 K에다가 R 제곱분의 M1 그 다음에 M2 이렇게 식으로 놓을 수가 있겠죠. 따라서 답은 고르게 되면은 2번이 답이 됩니다. 12번. 다음 중 강자성체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무엇인가? 저한테 배우신 분이라면 이거 꼭 틀릴 수가 없겠죠. 자, 우리 강자성체 네 글자 뭐라고 했죠? 니, 코, 철, 망. 그쵸? 니, 켈, 코, 발트, 철, 그 다음에 망, 간 있었죠. 자, 네 가지가 뭐다? 강자성체. 강자성체는 뭐다? 내가 자석을 갖다 댔을 때 너도 나중에 자석이 되는 애. 이걸 우리가 니코, 철, 망이라고 했습니다. 자, 답은 몇 번이에요? 3번. 니켈, 코발트, 철, 망간이 들어가 있는 3번이 답이 되죠. 13번. 다음 그림과 같이 평행한 두 도체에 같은 방향의 전류가 흘렀을 때 두 도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13번은 지금 두 도체가 이렇게 아래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무슨 힘이 작용한다? 흡인력이 작용하겠죠. 그쵸? 흡인력이 작용하게 된다. 답은 몇 번? 3번이 되죠. 14번. 자체 인덕턴스 2헨리의 코일에서 0.1초 동안에 1A의 전류가 변화했다. 이 코일에 유도되는 기전력은 얼마큼이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 코일에다가 전류를 흘렸을 때 만들어지는 전기가 얼마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 유기기전력 2는 이렇게 됩니다. 인덕턴스 L 분의 자, L 시간 분의 그 다음에 전류의 변화량을 볼 수가 있죠. 자, 여기 L 값이 얼마라고 했냐면 2헨리라고 했고요. 곱하기 시간의 변화가 0.1초 동안에 1A라고 해요. 0.1초 동안에 얼마? 1A라고 합니다. 그럼 0.1분의 2가 되겠죠? 그럼 얼마? 20이 되겠죠. 답은 2번이 됩니다. 15번. 어떤 정연파 전압의 실효값이 100V이면 평균값은 약 몇 볼트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실효값, 평균값, 최대값. 자, 이 관계를 한번 보게 될까요? 자, 여기 최대값이 있습니다. 최대값. 최대값에서 얼마를 곱한 게 0.637을 곱한 게 자, 이게 평균이 되죠. 자, 또 대값에서 얼마? 0.707을 곱한 게 얼마? 실효값이 됩니다. 실효값. 자, 그러면은 이 최대값과 평균값의 관계, 최대값과 실효값의 관계 있는데 둘 중에 누가 더 큽니까? 실효값이 더 크죠. 평균보다 실효값이 더 큰 거예요. 자, 평균보다 실효값이 얼마 정도 크냐? 한 1.11배 정도 큽니다. 0.637분의 0.707 하면 한 1.11배 정도 돼요. 지금 문제는 실효값이 100V면 그럼 평균값은 얼마냐? 100V 나누기 1.11 하게 되면은 우리가 평균값 알 수 있죠. 한 90.9V 정도 나올 겁니다. 답은 1번. 90V 정도로 하죠. 그냥. 답은 1번. 16번. I는 200 루트 2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30A의 전류가 흐른다. 이를 복소수로 표기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16번 문제에 우리가 복소수로 표기할 때는요. 실효값,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플러스 J 사인 세타 이렇게 곱해지게 되면 시료값으로 바꿀 수 있어요. 자, 복소수 값으로 바꿀 수 있어요. 이 파형의 시료값은 얼마입니까? 200 루트 2가 최대값이니까 시료값은 나누기 루트 2 하게 되면 200V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코사인 세타 곱하게 되면 위상차 오메가 t 플러스 30이니까 여기가 코사인 30이라고 하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J 사인 30으로 할 수 있죠. 자, 이 값 계산하게 되면 얼마가 나올까요? 자, 이거 여러분들이 계산기로 계산하는 겁니다. 그쵸? 계산기로 계산하게 되면은 173.2 플러스 J 100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여기서 복소수로 표기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제가 노란 글씨 쓴 것처럼 표현될 수가 있죠. 17번 R은 8옴, L은 19.1 밀리헬리 직렬 회로에 5A가 흐르고 있을 때 인덕턴스 L에 걸리는 단자 전압의 크기는 얼만큼이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림 그리게 되면은 여기 저항이 하나 있고 이렇게 L 값이 하나 있는데 자, 이 저항 값이 8옴이라고 하고 자, 이 인덕터가 19.1 밀리헬리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양쪽에 걸리는 전압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걸 일종의 우리가 VL이라고 한번 해보죠. 이 값은 얼마냐? VL이라고 하는 것을 구하려면은 자, 여기 흐르는 전류가 I라고 했을 때 I 곱하기 자, 이 값에 XL 유도 리액턴스를 곱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 값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I 곱하기 자, 어떻게 돼요? I 곱하기 오메가 L 즉 2파이 FL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I 여기서 얼마라고 했냐면은 5A가 흐른다고 했어요. 자, 5 곱하기 2 곱하기 파이 3.14 곱하기 주파수가 얼마냐면은 여기서 60Hz라고 되어 있죠. 60 곱하기 L 값이 얼마냐면은 19.1이에요. 그렇죠? 19.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계산합니다. 자, 그럼 이 값이 얼마냐면은 36V가 나올 겁니다. 즉, 이 L에 걸리는 양단의 전압은 36V가 걸리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얼마일까요? 8, 5, 40V가 걸리는 거죠. 따라서 답은 여기서 36V 4번이 되겠네요. 18번 어떤 회로에 E는 50sin 오메가 t를 인가했을 때 I는 4sin 오메가 t 마이너스 30A가 흘렀다면 유효 전력은 얼마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유효 전력을 계산하는 방법은 이렇게 되죠. V, I에다가 코사인 얼마예요? 둘의 위상차를 곱하면 되는 거죠. 자, 여기 V가 얼마입니까? 이 전압이 50이라고 되어 있는 게 전압인데 이거는 최대값이니까 50을 얼마? 루트 2로 나눈 것이 시료값이겠죠. I는 얼마? 4라고 되어 있는데 4 역시 루트 2로 나눈 것이 시료값이 되겠죠. 곱하기 코사인 세타 얼마? 30도가 둘의 위상차니까 이때 코사인 30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5, 4, 20 그쵸? 그러면은 200 나누기 2 하게 되면 100에다가 코사인 30 곱하게 되면은 코사인 30이 0.866이니까 86.6 나오겠죠. 와트 86.6 와트 답은 몇 번? 3번. 19번 세변의 저항 RA, RB, RC 15A인 Y결선 회로가 있다. 이것과 등가인 델타 결선 회로의 각 변의 저항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등가 변환이라고 할 때는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등가 변환 내가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Y에서 델타로 갈 때 몇 배 해주냐? 저항을 3배 해주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델타에서 Y로 갈 때는요. 3분의 1배 해주는 거죠. 지금 Y결선이 몇 옴이라고 해요? 이게 15옴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그럼 델타로 갈 때 몇 옴? 3배, 45옴이 되겠죠. 답은 4번. 20번. YY 결선회로에서 성간전압이 200V일 때 상전압은 얼마가 되는가? 성간전압이 200V라고 합니다. 상전압은 얼마? 나누기 얼마? 루트 3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115 볼트가 되겠죠. 답은 2번. 21번. 분권 발전기의 전격 부하 전류가 100A일 때 전기자 전류가 105A라면 계자 전류는 얼마큼이 되는가? 자, 이제 기기 문제로 갑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시험 보실 때는 저는 지금 편의상 전기 이론, 그 다음에 전기 기기, 전기 설비 각각 20, 20, 20 문제씩 여러분들께 풀어드리지만 여러분 실제 시험에서는 1, 2, 3, 4번이 다 섞여 있습니다. 과목이라서 1번이 설비가 될 수도 있고 2번이 기기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 조금 유념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지금 분권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제가 딱 분권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계자를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전기자를 그려보겠습니다. 지금 부하 전류가 총 얼마라고 했냐면은 부하 전류가 100A라고 해요. 여기가 100A.
자, 그 다음에 전기자 전류가 105A. 여기서 처음에 만든 게 105A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계좌로 가는 거는 얼마일까요? 105 빼기 100 하면 나오겠죠. 얼마? 5A가 되겠죠. 답은 5A가 됩니다. 2번이 되죠. 22번. 전기 기계의 효율 중 발전기의 규약 효율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인 효율은 입력분의 출력이죠. 그렇죠? 다시 한번. 자, 입력분의 일반적인 효율은 출력이 일반적인 효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발전기는 전기를 집어 넣는 겁니까? 전기를 빼는 겁니까? 전기를 빼는 거죠. 그래서 빼는 게 2번 나오게 규약 효율로 바꾸게 되면은, 자, 입력 대신에 어떻게? 출력 플러스 손실 분의, 여기 출력은 그대로 가면은 출력이 2번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출력 플러스 손실분의 출력은 발전기와 변압기에서 사용하는 규약 효율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기호로 표시하게 된 거, Q 플러스 L분의 Q, 4번이 되겠네요. 답은 4번이 됩니다. 23번. 직류기에서 전기자 반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상권선의 전류 방향은 어떻게 되는가? 자, 보상권선의 전류 방향은 전기자 권선과 반대 방향이 되겠죠. 왜? 보상권선이라고 하는 게 여기 이렇게 계자가 N극, 예를 들어 이렇게 S극 있을 때, 자, 이 안에 전기자에서 흐르는 전류 때문에 주자속이 감소하는 거니까, 자, 여기에 설치하는 전기자와 그 반대, 여기 만약에 들어가는 거라면, 나오는 거라면 이쪽에는 들어가는 것을 집어넣는 것이 보상권선이 되는 거죠. 여기가 만약에 들어가는 거라면 이쪽에는 나오는 것을 설치하는 게 보상권선이 되겠죠. 서로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만들게 됩니다. 답은 2번의 설명이 맞죠. 24번. 다음 그림과 같은 회로의 발전기의 종류는 무엇인가? 자, 여기 지금 계자권선이 2개입니다. 따라서 이걸 우리가 복권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안에서 분류됐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내분권, 복권, 발전기라고 할 수 있죠. 만약에 자, 이렇게 여기 계자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계자, 전기자가 있다면 이거는 외분권, 복권, 발전기라고 할 수 있죠. 이건 내분권, 복권입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되죠. 25번. 급전선의 전압 강화 보상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전압이 떨어졌을 때 이걸 올리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거 우리가 과복권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26번. 출력이 15kW, 1500rpm으로 회전하는 전동기의 토크는 약 몇 킬로그램 메타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26번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토크를 구하게 되는데 마지막에 뭘로 물어봤냐면은 킬로그램 메타로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거 토크 계산하는 식은 0.975 하고 n분의 p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0.975 n 값이 얼마예요? 1500이고요. 그쵸? p 값은 15000이 되겠네요. 즉 0.975 곱하기 10 하면 9.75가 되겠네요. 답은 2번. 27번. 1차 전압이 3300, 2차 전압이 220인 변압기의 권수비는 얼마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권수비라고 하는 것은 2차 전압분의 1차 전압. 자, 그 다음에 2차 권수 분의 1차 권수, 그 다음에 1차 전류 분의 2차 전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권수비라고 되어 있죠. 여기는 지금 전압을 얘기했으니까 전압이 2차 전압이 3300이 되고요. 그 다음에 100, 200. 자, 2차 전압이, 여기 잘못했죠. 1차 전압이 3300이죠. 별거 아닌데. 헷갈렸네. 3300이고, 다음에 2차 전압이 220. 자, 문제 다 주어졌는데. 3300 나누기 220 하면 권수비 알 수 있죠. 15. 28번. 히스테리시스 곡선의 가로축과 세로축은 무엇을 나타내는가? 이게 히스테리시스 곡선에서 두 가지 종류로 물어봐요. 하나는 가로축과 만나는 점, 세로축과 만나는 점이 무엇이냐, 그 만나는 점에 대해서 물어봐요. 그건 횡보종찬이라고 설명하면 되겠죠. 그쵸? 자, 근데 이거는 무엇이냐면은 이 히스테리시스 곡선에서 가로축과 세로축 그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물어봅니다. 이거는 우리가 BH 곡선이라고 하는데, 세로축은 그 자속 밀도를 뜻하고요. H는 자기장의 세기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장의 세기와 자속 밀도를 의미하게 되죠. 2번이죠. 만나는 점이랑은 조금 다르죠. 그쵸? 자, 29번. 단상 변압기에 있어서 부하용률이 80%의 지상용률이 전압변동률이 4%이고 부하용률 100%에서 전압변동률이 3%라고 한다. 이 변압기의 퍼센트 리액턴스가 얼만큼이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전압변동률은 이렇게 P 코사인 세타 플러스 Q 사인 세타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죠. 지금 전압 변동률이 3%, 그러니까 부하용률 100%, 부하용률 100%라고 하는 거는 코사인 1일 때, 사인은 0일 때, 3%라고 하는 건 P값이 3이라고 하는 거, 퍼센트 저항가가 3이라고 하는 겁니다. 3 곱하기 자 0.8
플러스 지금 부하역률이 지상역률에서 전압변동률이 4%다라고 하는 거죠. 부하역률이 80%일 때, 그럼 0.8일 때, 그럼 여긴 0.6일 때, Q값을 모르는 거고, 곱하기 사인 세타가 0.6일 때, 곱하기 0.6일 때, 이게 얼마? 이게 4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값이 얼마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83하고 이게 2.4죠. 그럼 여기는 얼마나 나옵니까? 1.6 나와야 되겠죠. 어떤 수로 곱했을 때 1.6이 나오는 거. 그래야지 4가 되니까. 이건 뭐가 될까요? 이거는 답 1번 2.7이 됩니다. 30번. 두홀지 계정기의 설치 위치로 가장 적당한 것은 무엇이냐? 변압기 주 탱크와 콘서베이터 사이에다가 우리가 설치를 하죠. 31번.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주상 변압기의 냉각 방식. 주상 변압기라고 하는 것은 전주 위에 올리는 변압기를 주상 변압기라고 하게 됩니다. 그 안에 기름 넣게 됐거든요. 기름 넣는데 강제로 뭘 돌리는 팬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름을 넣으니까 유입이죠. 그 다음에 스스로 냉각되는 방식을 쓰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자냉식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4번 유입 자냉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30번. 삼상 변압기의 병렬운전 시 병렬운전이 불가능한 결선조합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결선조합 어떻게 계산합니까? 우리가 Y의 개수를 세거나 델타의 개수를 세워서 홀수이면 안 되죠. 홀수이면 안 되는 겁니다. 홀수가 불가능한 거였기 때문에 1, 2, 3, 4번 중에서 불가능한 거로 골라야 돼요. 답은 몇 번? 2번이죠. 33번. 대전류를 소전류로 변성하여 계전기나 측정계기에 전류를 공급하는 기기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걸 우리가 계기용 변류기라고 합니다. Current Transformer라고 해서 CT라고 부르게 되죠. 34번. 삼상 380V 60Hz 4극 슬립 5% 55kW 유도전동기가 있다. 회전자 속도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봅니다. 회전자 속도 구하는 것은 이렇게 됩니다. N은 1 마이너스 슬립에다가 동기 속도를 구하는 거예요. 곱하는 거예요. 지금 동기 속도는 얼마입니까? 4극 60Hz이기 때문에 1800이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죠. 따라서 1 빼기 슬립이 얼마냐면 5% 0.05 그 다음에 곱하기 4분의 120 곱하기 60 4극 60Hz면 우리가 1800이라고 딱 알고 있어요. 1800에다가 얼마? 0.95 1에서 0.05 빼게 되면 0.95거든요. 1800 곱하기 0.95 하게 되면 1710 딱 나올 겁니다. 답은 3번. 35번. 회전자 입력을 P2, 슬립을 S라고 할 때 삼상 유도전동기의 기계적 출력의 관계식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35번에 이런 그림 우리가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그림 그리고 여기가 우리가 P0라고 하고 여기를 PC2, 여기를 P2라고 할 때 우리가 지금 기계적 출력의 관계식을 물어보는 겁니다. 자, 여기가 그냥 P라고 한번 해보죠. P는 어떻게 됩니까? P는 P2 입력에서 PC2를 뺀 거예요. 그쵸? 자, 이 얘기는 P2에서 PC2는 어떻게 됩니까? 슬립에다가 P2를 곱한 것과 같아요. 자, 이 식은 어떻게 됩니까? 1 빼기 슬립에다가 P2를 곱한 것과 같죠. 따라서 하나, 둘, 세 개가 다 출력을 나타내는 식입니다. 그런데 1번은 PS 곱하기 P2, 슬립 곱하기 P2. 이거는 PC2를, 그러니까 2차 동선을 이야기하는 거라서 빠지고, 3번도 빠지고, 4번도 빠져서 답은 2번만 받게 되네요. 2번이 바로 어떤 식입니까? 요 식을 이야기하는 거죠. 2번만 받게 됩니다. 36번. 삼상 유도전동기 1차 입력이 60kW, 1차 손실이 1kW, 슬립이 3%일 때 기계적 출력은 어떻게 되는가? 자, 이 그림에서 그대로 갑니다. 1차 입력이 얼마라고 했어요? 60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손실이 1이라고 했어요. 그럼 얼마가 되는 겁니까? 나머지 출력은 59가 되겠죠. 이거는 보자마자 답 나오는 문제. 보답. 실수했네요, 제가. 기계적 손실이 1이라고 했고, 자, 여기, 2차 동선 물어보게 되는 겁니다. 그럼 2차 동선이 얼마냐면은, 1차 손실, 슬립이 3%일 때, 그럼 2차 입력 곱하기 슬립하게 되면은, PC2는 2차 입력 60 곱하기, 슬립이 3이니까 0.03 하면 6, 3, 18, 한 1.8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은, 여기가 1.8 정도니까 1 하게 되면 3, 여기는 57. 보답 아닙니다. 보답이에요. 보고 또 봐야 답입니다. 자, 계산 좀 해야 됩니다. 근데, 보자마자 답인 이유가 입력이 60이면 출력은 어떻게 돼요? 60보다 더 작아야 되죠? 그래서 57입니다. 보답 맞습니다. 37번. 유도전동기 원선도 작성에 필요한 시험과 원선도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이 옳게 배열된 것은 무브화 시험과 1차 입력
자, 이것은 모두 원선도에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버시험 원선도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시험이고 1차 입력은 원선도에서 알 수 있는 겁니다. 38번. 다음 중 고조파를 제거하기 위하여 동기계의 전기자 권선법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 우리가 고조파 제거, 즉 파형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전절권 대신 전체를 쓰는 대신 짧게 쓰는 단절권을 사용하게 되고요. 집중하는 대신 퍼뜨려뜨리는 분포권을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단절권과 분포권이 동기계에서 고조파를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답은 2번이 해당되죠. 39번. 동기발전기에서 전기자 전류가 기자력보다 90도만큼 이상이 앞설 때 전기자 반작용은 어떻게 되는가? 자, 이 표 꼭 한번 그려봐야 될 때가 왔습니다. 자, 이쪽이 발전기고요. 자, 이쪽이 전동기죠. 자, 여기가 V, 그 다음에 I일 때 판 위에 감자. 자, 판 아래는 증자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표를 먼저 그린 다음에 문제 풀어보죠. 자, 동기 발전기에서, 발전기니까 여기 이 두 개를 의미하죠. 자, 전류가 전압보다 90도 앞설 때, 그러니까 전류가 더 앞설 때, 자, 여기는 전압이 앞서는 거고 이쪽은 전류가 앞서는 거죠. 이렇게 가니까 전류가 앞설 때 무슨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증자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증자작용. 답 4번이죠. 40번. 다음 그림과 같은 정류회로의 전원전압이 200V, 부하 저항이 10ohm이면 부하 전류는 몇 암페어가 되는가? 지금 그림이 딱 무슨 회로입니까? 전파 정류회로죠. 입력된 것에 몇 퍼센트가 출력되는 겁니까? 90%가 출력되죠. 그러면은 200 곱하기 얼마? 0.9가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럼 180V 출력이 돼요. 자, 이때 흐르는 전류 I는 R분의 V. 지금 저항이 10ohm이라고 했고 전압이 180이니까 얼마? 18A가 흐르겠네. 답은 2번이죠. 41번부터는 이제 설비 문제인데 설비 문제는 뭐 계산하는 게 없으니까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딱 보고 바로 답을 구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전기 기능사 기출 문제의 특징은 아주 오랫동안 계산하는 것은 좀 별로 줄이고 대신 아까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우리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렇죠? 조금 이렇게 헷갈리는 문제들이 좀 들어간다는 것 빼고 그다음에 식의 내용을 조금 이해해야 된다는 것 빼고 아주 그 숫자 자체로 고도의 수학적 능력을 발현해야 되는 것들은 사실 그런 문제는 출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출제 문제 포인트를 날 때 기본적으로 여기 이론과 기기에 대한 전체적인 개념들, 분권, 직권에 대한 저런 그림들을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아지고요. 뒤에 있는 설비 문제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많은 계산이나 아주 많은 암기보다는 전체적으로 흐름을 조금씩 이렇게 알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관연도를 보고 외우는 것은 역시 마지막 시험 치르기 한 2, 3주 전부터 해야 되는 거고 그 전에 해야 될 거는 꼭 제가 하는 강의, 다산에듀 정규반에 있는 정규반을 이 자연스럽게 의식의 흐름대로 드라마 보듯이 크게 생각하지 말고 한 번, 두 번 보고 한 세 번째 볼 때는 조금 더 꼼꼼하게 보는 우리가 반복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 강의가 한 번 쭉 보더라도 20시간이 안 됩니다. 마음 잡고 일주일이면은 한 번 돌 수 있어요. 한 바퀴 돌 수 있습니다. 마음 먹고 2주, 3주면은 2바퀴, 3바퀴까지 가능하니까 조금 힘드시더라도 그리고 이게 마치 느린 것 같지만 앞에 정규반을 꼭 한번 이렇게 자연스럽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41번.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 전선의 강도는 몇 % 이상 유지해야 되는가? 전선의 강도 몇 % 이상 유지해야 됩니까? 80% 이상 유지해야 되겠죠. 몇 퍼센트 이상 감소되면 안 돼요? 20% 이상 감소되면 안 되죠. 자, 이런 거는 헷갈릴 수 있어요. 답을 딱 잘 골라야 됩니다. 답은 4번이 되죠. 42번. 옥내 배선의 접속함이나 박스 내에서 접속할 때 주로 사용하는 접속법은 박스 안에서 접속이 가능한 거 쥐꼬리 접속. 전선을 여러 가지 끝에를 모아서 돌리는 방식으로 하는 접속이 바로 쥐꼬리 접속이죠. 43번. 전선 약호 중 OC가 나타내는 것은 무엇이냐? 5개용 각유 폴리에틸렌 절연전선이 바로 OC를 나타내게 됩니다. 답은 3번이 되겠죠. 44번. 엘리베이터의 승강로 및 승강기에 시설하는 전선은 절연전선을 사용할 경우 동전선은 최소 굵기는 몇 제곱밀리미터 이상이어야 되는가? 이 문제도 신규 문제입니다. 신규 출제, 신출 문제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는데 엘리베이터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절연전선은 1.5가 넘어야 되고요. 케이블은 0.75, 그 다음에 이동 케이블도 0.75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절연전선을 사용할 때를 물어보기 때문에 1.5가 넘어야 됩니다. 답은 4번이 되죠. 45번. 애자 사용공사에 의한 저압 옥내 배선에서 일반적으로 전선 상호 간의 간격은 몇 센티미터 이상이어야 되는가 물읍시다. 전압에 관계없이 전압이 400을 넘든 전압이 400을 안 넘든 전선 상호 간의 간격은 6cm를 넘어야 되겠죠.
따라서 답은 2번 6cm가 됩니다. 46번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의 호칭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16, 14, 22, 그 다음에 28, 36, 42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 3번에 32는 포함되지 않는 규격이 됩니다. 47번 지중전선로를 직접 매설식에 의해서 시설하는 경우에 차량 및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얼마만큼 묻어야 되느냐 물어보고 있죠. 우려가 없는 곳에서는 얕게 묻어도 돼요. 0.6 묻어도 되지만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2배의 깊이로 묻어야 되겠죠. 1.2로 묻어야 됩니다. 답은 2번이 되죠. 48번 캡타이어 케이블을 조영지에 시설하는 경우로서 세드, 스테이플 등으로 지지하는 경우에 그 지점의 거리는 얼마나 해야 되는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케이블의 지점 거리는 2m입니다. 그런데 캡타이어 케이블 앞에 캡자 하나 더 붙게 되면요. 우리가 1m를 더 빼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더 촘촘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m 이하가 됩니다. 49번 화약류 저장 장소의 배선공사에서 전용 계획에서 화약류 저장소의 인입구까지는 어떤 공사를 해야 되는가? 케이블을 사용해서 땅 밑에다 묻는 공사, 케이블 사용해서 지중전선 공사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3번이죠. 50번 화약 등의 위험 장소의 배선 공사에서 전로의 대전압은 몇 볼트 이하로 해야 되는가? 화약고 300, 그 다음에 신호등 300, 그 다음에 뭐예요? 무대마루 및 오케스트라 박스 이런데 400볼트. 그쵸? 화약총 300원 우리가 이렇게 화약총 300원 이렇게 외웠었죠. 51번 전압의 구분에서 고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무엇인가? 자, 전압의 구분에서 우리가 저압이 있고 다음에 저압이 있고 고압이 있는데 자 여기 이제 직류가 있고 교류가 있죠. 직류는 몇 볼트까지? 750볼트까지를 저압이라고 하고 교류는 600볼트까지를 저압이라고 부르게 되죠. 그래서 750 넘고 600 넘고 7000까지가 고압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될까요? 직류 750, 교류 600 넘고 7km. 답은 3번입니다. 하지만 자, 이 문제는 이제 2021년도부터는 전압의 기준이 조금 바뀌게 되죠. 1000볼트와 1500볼트로 바뀌기 때문에 자, 이거는 2021년부터는 조금 별도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52번 풀장용 수중조명 등에 사용하는 절연변압기 1차와 2차 건선의 사이에 설치하는 금속재 혼촉 방지판의 접촉운상 방법은 무엇인가? 원래 풀장용 수중조명 나오게 되면 3종이에요. 그렇죠? 풀장용 수중조명 나오게 되면 3종인데 자, 이때 만약에 절연변압기 혼촉 방종 절연변압기 나왔다 그러면은 1종으로 가게 됩니다. 아셨죠? 1종. 답은 1번. 53번. 대지전압 150볼트를 초과 300볼트 이하인 저압 전로의 절연저항 값은 얼마큼이 되는가 물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절연저항 값 구하게 되면은 150 넘고 300 이하. 자, 여기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공칭 전압은 뭐가 있습니까? 220볼트 있게 되죠. 자, 이때 앞에 제가 0점만 붙이면 된다고 했어요. 그럼 얼마? 0.2메가옴. 이상이어야 됩니다. 답은 2번. 54번. 간선에 접속하는 전동기의 전격 전류 합계가 100A인 경우 간선의 허용 전류가 몇 A인 전선의 굵기를 선정하여야 되는가?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100A가 안 돼요. 100A가 즉 50A가 안 될 때는 1.25배를 하고요. 50A가 넘을 때는 1.1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100A는 50A가 넘으니까 여기가 1.1배를 하게 되면 이 값은 110A가 되겠네요. 그래서 간선의 허용 전류는 110A가 넘어야 됩니다. 답은 2번이 되죠. 55번. 과전류 차단기로서 저압전로에 사용되는 배선용 차단기에 있어서 전격 전류가 25A인 회로에 50A의 전류가 흘렀을 때 몇 분 이내에 자동적으로 차단돼야 되는가? 자, 25A가 넘고 50A가 안 될 때, 자, 이때는 몇 분 이내에 자동적으로 25A, 그쵸? 자, 다시 한번 설명해야 돼요. 25A짜리인데 이게 50A가 됐대요. 그러면 이거 몇 배입니까? 2배가 되는 거죠. 그쵸? 근데 지금 내선 규정에서 표에서는 30A가 안 될 때 2배의 전류가 흘렀을 때는 2분 안에 끊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 30A가 안 되죠. 2배가 되었을 때는 2분 안에 용단되어야 됩니다. 자동적으로 동작되어야 됩니다. 답은 2번이 됩니다. 2분. 56번. 전주를 건조할 때, 전봇대 세울 때, 자, A종 철근 콘크리트 주해가 10m이면 땅에 묻히는 깊이는 얼마인가? 설계하 중에 6.8kN 이하일 때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6분의 1을 하게 되니까 여기 6분의 1을 하게 되면은 1.7m 정도 나오게 될 겁니다. 답은 1번이죠.
57번. 전주에 가로등을 설치 시 부착 높이는 지표상 몇 미터여야 되는가? 일반적인 경우에는 4.5m 이상인데 지금 거기서 단 교통에 지장이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때는 3m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답은 2번. 58번. 주상변압기에 시설하는 캐치홀더는 어느 부분에 직렬로 삽입하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캐치홀더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퓨즈가 되는데요. 여기 주상변압기 있으면은 1차 측에는 COS, 컷아웃 스위치를 연결하게 되고 2차 측에는 퓨즈, 즉 캐치홀더를 설치하게 됩니다. 따라서 2차 측, 비전압 측 전선, 그러니까 비접지 측 전선, 그러니까 전압선 측에다 설치를 하라는 거죠. 답은 3번이 됩니다. 59번. 다음 중 분전반 및 분전반을 넣은 함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 1번에 분전반의 뒤쪽에 배선 및 기구를 배치할 것. 분전반이 있으면 이 뒤쪽에 배선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모든 배선은 이렇게 앞에, 전면에 노출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1번이 잘못된 설명입니다. 60번. 다음 중 보호계전기의 동작사항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 1번에 과전압계전기 전압이 이상하게 높아졌을 때 동작하는 계전기고요. 2번에 과전류계전기, 벨류기의 1차 측에 접속되어 과전류계전기는 벨류기의 2차 측에 접속됩니다. 그 다음에 주회로의 과부하 및 단락사고가 발생하면 벨류기 1차 측 전류가 계전기 정전값 이상으로가 아니라 2차 측이에요. 몇 차 측? 2차 측이 됩니다. 과전류 계전기는 CT 2차 측에다 설치를 하게 되죠. 자, 여기까지 이제 60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제가 중요한 문제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몇 개 신출 문제들이 몇 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신출 문제들 조금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 전체적으로 난이도 많이 어렵지는 않지만 수학적으로 깊이가 깊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전반적으로 하고 있어야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로 이번 2020년도 2회 CBT 기출 문제들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들을 잘 숙지하셔서 여러분들 시험 앞으로 돌아오는 시험에서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제는 다산에듀 홈페이지 번개 배송을 이용해서 편하게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